예, 언제나처럼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첫 순서는 오늘 하루 중에 정치 뉴스 알아보고 분석해보는 뉴스 인 앤 아웃으로 시작할 텐데요. 오늘도 YTN의 이우영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우영입니다. 예, 지난 금요일에 못 왔잖아요. 네. 전날 4시까지 해서.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여러 군데를 통해서 이렇게 이우영 아나운서가 우리 방송에 아주 중요한 존재인데 이 밤늦게까지 근무시키면 안 된다. 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네. 예. 왜 이렇게 좋아해요? 아닙니다. 약간 의심의 눈초리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행이다. 그날 방송 안 들은 모양이에요. 네, 이번에는. 그리고 오늘 다행이다. 이제 들을 생각입니다. 네. 오늘? 네. 뭐 지나간 방송을 들어요. 그래도 이제 꾸준히 이 뉴스라는 들어야죠. 건 항상 새로운 거기 때문에 이 지나간 거를 들을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좋아요는 눌러야죠. 좋아요는 물론 눌리는데 네. 그러고 보니까 우리 방송은 계속 들을 필요는 있네. 이우영 아나운서 빼고 딴 분들은. 그런가요? 놓쳤더라도. 네, 그렇죠. 오늘 굳이 들을 필요는 없어요. 네. 그래도 제가 좋아요도 누르고 이왕이면 댓글도 남기도록 듣지 하겠습니다. 말래니까 네. 자꾸 그러네. 네. 앵커님 혹시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오늘이 8월 14일 광복절 전날. 네. 그리고 오늘이 샌드위치 데이라서요. 네. 또 오늘 아주 차가 없는 날이에요. 네. 진짜 아침에 제가 어디를 가는데 평소에 1시간 걸리는 게 한 30분 정도밖에 안 걸렸어요. 근데 확실히 주말에도 주말부터 서울 시내 차가 많이 없더라고요. 많이 어디 딴 데 가신 거죠. 네, 원래 백화점이나 이런 데 들어갈 네. 때 보면 차가 휴일이면 엄청 막히는데 그렇죠. 다행히 그런 것도 없었고요. 오늘은 사실 되게 찾아보니까 여러 날들이 많더라고요. 한산도 대첩도 오늘이었고 그리고 파키스탄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날도 오늘이고요. 예. 그리고 참 네, 진짜 아주 그리고 조사를 철저히 하셨어요. 유느님, 유재석 씨의 생일도 오늘이고요. 그렇군요. 또 택배 없는 날이자 오늘 특별 날인데 그리고 쿠팡만 지금 늘질 않는다고 쉬질 않는다고. 네,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많은 기념일인데 또 이런 앞서서 제가 택배 없는 날 말씀드렸는데 또 기사님들이 운전하시면서 맞아요. 많이 라디오 많이 들으시죠? 들으시잖아요. 예. 라디오뿐만 오늘은 아니라 집에서 들으시거나 유튜브로 보실 수도 그렇죠. 있겠죠.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니에요. 유튜브로 들으실 수 있는데요. YTN 라디오 검색하셔서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신윤의 뉴스 정면 승부에는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오늘 꼭 금요일 방송 들어가서 좋아요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한산도라는 담배가 있었는데 네. 한산도, 은하수, 솔이 그때 제일 비싼 담배였죠. 예, 그랬어요. 네.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 자, 오늘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앞서서 이제 광복절 전날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광복절 특사 이야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등 일반 형사범과 경제인, 정치인 등 2,176명에 대해서 내일자로 광복절 특별 사면을 단행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번 정부 출범 후에는 세 번째 특사인데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늘 특사 명단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민 경제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서 경제 살리기에 중점을 뒀다라고 했고요. 특히 정치인 김태우 전 구청장을 포함해서 7명의 정치인과 고위공직자가 포함이 됐습니다. 살펴보면 일단 김 전 구청장의 경우에는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으로 근무했고요. 2018년 말에 특감반과 관련한 의혹들을 폭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밀 누설 혐의로 기소돼서 올해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서 구청장직을 상실을 했는데 여권에서 이제 전 정권의 비리 사실을 알린 공익 제보자다. 그래서 사면해야 한다 목소리가 계속 나왔고요. 결국 이번에 이제 선고 실효 및 복권 조치가 된 겁니다. 오는 10월 치러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출마가 가능해졌다라는 거 알려드리고요. 이어지는 뉴스에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외에도 지인의 회사가 국책과제 수행업체로 선정되도록 외압을 넣은 혐의 등으로 2018년 5월 징역 5년 2개월을 확정받은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도 복권이 됐다고 하고요. 경제위기 극복 및 국가 경쟁력 제고에 초점을 맞춤에 따라서 이중군 부영그룹 창업주를 비롯해서 경제인 12명이 특사에 포함이 됐습니다. 몇 명 더 살펴보면 롯데그룹의 경영비리 사건으로 2019년 10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된 신영자 전 롯데 장학재단 이사장도 이번에 복권 조치가 됐고요. 또 운전기사 상습 갑질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이장한 종근당 회장도 각각 복권이 됐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졌던 소식이 이건데요. 세월호 유가족 사찰 혐의로 올해 3월 징역 1년이 확정된 소강원 전 기무사령부 참모장도 복권이 됐습니다. 또 이외에도 코로나19 종식에 따른 일상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경미한 방역수칙 위반 사범들도 사면을 단행했다고 합니다. 뭐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소식의 경우에는 이어지는 뉴스에서도 다룰 예정인데 이번 특사 사면 조치 중에 어떤 인물 혹은 어떤 분야의 사면이 가장 눈에 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김태우 전 강서구청. 네. 네. 이 끝.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다음 소식 넘어갈까요? 잠깐만요. 네. 이번에 이 경제 분야에 있는 그 사람들이 많이 사면 복권을 받았는데 네. 제가 볼 때에는 이게 일종의 상징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 사람들의 죄의 경중을 따진다기보다는 정부가 이 정도로 사실 이게 기업 총수가 사면 복권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여러 가지 제약이 많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제약을 풀어준다라는 의미, 그거는 국민들한테도 정부가 이 정도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말 물불 안 가리고 있다, 이런 의미를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눈여겨봐야 되겠죠. 네. 예. 자, 그럼 말씀해주신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이야기를 한번 아니 살펴보도록 두 번씩이나 얘기하길래. 네. 예. 자,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국민의힘 소속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오늘 다시 강서구로 돌아가겠다라면서 보궐선거 출마 의지를 밝혔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는 10월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열리고요. 국민의힘은 아직 봉우선 공천 여부에 대해선 결정되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오늘 김 전 구청장이 SNS에 입장문을 올리면서 정치재판 바로잡아주신 국민 여러분, 또 사면을 결정해주신 윤석열 대통령님에게 그리고 정부 당국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온전히 오늘에서야 온전히 명예를 되찾았다라고 소회를 밝혔고요. 조국이 유죄면 김태우는 무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다시 강서구에서 더욱 의미 있게 쓰고 싶다라고 하면서 어떤 방식이든 어떤 역할이든 가리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출마 의지를 드러냈고요. 이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강원도 원주 도로교통공단 현장 간담회를 갔다가 이제 기자들을 만나서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김 전 구청장이 특별 사면됐는데 강서구청장 보선 무공천 기류에 입장 변화가 있나라고 질문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김기현 대표는 지금 이 공천 문제는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 당장 필요한 건 민생을 해결하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이 강원도 원주 도로교통공단에 간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마지막 소식에서 그거 전 왜 여기에 갔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드릴 예정이고요. 일단 김태우 전 구청장은 다시 강서로 돌아가겠다는 입장입니다. 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할지 혹은 무소속 출마 이후 입당 뭐 이런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난주 이제 앵커께서는 이제 나온다면 아마 국민의힘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기도 하셨습니다.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그 부분이 좀 유력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기억력이 참 좋군요. 네. 참 근데 이 솔직한 얘기로 이 김태우 전 구청장이 다시 출마를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게 국민의힘이 아니라 무소속으로 나오면 국민의힘이 계속 얘기하는 공익제보자다. 아니 그리고 이번 판결에 사실은 이게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계속 해왔는데 그런 본인들의 주장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할 때에는 뭐 후보 출마를 하지 않는다라는 그 규정이 있지만 원인이라는 그 원인에 대해서 여당 국민의힘은 계속 자신들은 진짜 억울하다라는 입장을 계속 견지해 왔잖아요. 그리고 이번 사면 복권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도 바로 이게 좀 정치적 행위 그리고 공익 제보자인데 이거 안 됐다. 지금 여당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통상 공익 신고자는 감형을 받지만 김 전 구청장의 판결은 이런 점도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예를 들면 공천을 안 한다? 제가 볼 때 그거는 스스로의 논리를 무너뜨릴 수가 있다라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김태우 전 구청장을 공천을 또 안 할 이유도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워낙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고 사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보다는 김태우 전 구청장을 내보내서 한번 싸우게 만드는 것이 자기네들이 자신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도 그렇게 나쁜 선택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난 지금 왜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일단은 굉장히 부담은 되죠. 네. 뭐가 부담이 되냐 하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만일 국민의힘이 패하게 된다면 그때 수성에 실패했다라는 얘기는 엄청나게 들을 거고 네. 더군다나 김태우 전 구청장은 직전 구청장인데 이 나왔다가 안 됐다 이러면 좀 타격이 더 클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죠. 어떤 면에서 수성에 실패했을 뿐만이 아니고 거기 국민들은 이게 좀 이 공익 제보자로 보지 않는구나. 뭐 이런 별별 얘기가 다 나올 수 있고 본인들의 논리에 타격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고민은 되겠지만 어쨌든 제가 볼 땐 궁극적으로는 이런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번 특사 사면 조치에 대해서 민주당에선 법치를 외치는 대통령이 이렇게 대법원을 부정해도 되냐라고 하면서 사법부에 대한 도전이다 이런 표현도 나왔는데요. 이런 민주당의 입장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뭐 민주당의 입장이 아주 틀린 거 아니라고 봅니다. 틀린 얘기 아니고 야당은 얘기할 수 있는데 네. 단지 이게 시기적으로 빨리 했다 늦게 했다라기보다는 사면 복권이라는 그 대통령의 이건 권한이거든요. 네. 이 대통령의 권한 자체가 사실은 사법부의 판결을 배치하게 무너뜨리는 이런 상황을 초래하잖아요. 이거는 뭐 금방 하면 안 되고 나중에 좀 오래 있다 하면 되고 이런 거는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맞는 얘기지만 금방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때문에 이런 얘기를 더 강조하는 것. 글쎄요.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중앙일보에 보도된 대통령실의 얘기인데 그 사면을 해야 하는 인물이라면 빨리 결단하는 것이 낫다.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포함해 대법원 판결 직후 사면을 단행한 사례는 적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이해가 맞다 틀리다를 떠나가지고 이게 뭐 대법원의 이 법치에 대한 도전이라고 얘기하면 사면 복권 전반에 관해서 생각을 해야지 이게 뭐 빨리 한다라고 그 사면 복권이 법치에 위배가 되는 거고 좀 늦게 하면은 괜찮은 거고 이런 거는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해서 3차 방위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총괄대책위 상임위원장 우원식 의원이 오늘 국회에서 열린 총괄대책위 임명장 수여식에서 이 같은 활동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달 말쯤에 의원단의 방일이 이루어질 전망이라고 하고요. 지난 4월과 7월에 일본을 찾아 원전 오염수 방류의 부당함을 지적한 바 있었습니다. 이제 전 국민을 상대로 진정단을 모집해서 다시 한번 유엔 인권이사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하고요. 또 150만여 명이 참여한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국민 서명을 대통령실에 전달할 방침이라고도 합니다. 또 유엔 사무총장 특별 면담도 추진한다는 계획도 세웠고요. 이번 행사에 참여한 이재명 대표는 정부의 태도를 강도 높게 비판을 했는데 오염수 방류의 정당성을 홍보한다라는 게 주 비판이었습니다. 자, 민주당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이제 점점 다가오면서 이번 달 말에 이뤄질 것이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관련 공세를 더 강화하는 모양새입니다. 이번 소식에 대해서 어떻게 들으셨나요? 일단은 오염수 방류의 정당성을 홍보한다. 야당은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국민적 우려가 너무 높아지면 걱정이 우려가 공포로 변하거든요. 그럼 정부는 그거 손 놓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학적 지식으로서 국민들한테 얘기한다 이런 해석은 가능하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난번에 제가 인터뷰할 때 우리 제작진이 찾았는데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공식한 게 2021년 4월 13일이에요. 2021년 4월 13일이면 사실 그때 문재인 정권 때고 2025년에 선거가 있었던 거 맞나요? 2025년 2022년. 네. 2022년 4월이죠. 5월이죠. 3월이죠. 네. 선거가. 죄송합니다. 네. 3월에 대선 네. 맞죠. 근데 2021년 4월 13일이면 대선 약 1년 전이에요. 그러면은 사실은 문재인 정권 때도
충분히 이렇게 강한 액션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은 있었다고 봐요. 저는. 여당일 때요. 여당일 네. 때.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왜 그때 안 했느냐가 아니라 지금 이 정도로 열과 성의를 다해 가지고 막 항의를 하고 할 거면은 이걸 2021년 4월 달에 했으면 지금보다 전 효과가 훨씬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 예를 들면 IMF를 기다렸나? 그 조사 결과를 이런 생각하는데 IMF는 조사 결과 못 믿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그때는 왜 이렇게 강력한 제스처를 취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사실 좀 민주당한테 묻고 싶어요. 그건 좀 궁금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는 게 나쁘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시기적으로 너무 늦은 시간에 이런 액션을 취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에는 지금 여러 가지 액션을 취하는 것이 과연 효과가 있겠는가. 2021년 4월에 하는 것이 훨씬 효과가 있죠. 그때는 발표만 한 거니까. 근데 지금 다 준비가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런 측면이 저는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국제 원자력 기구 IAEA의 발표 이후에 했다는 게 좀 발표 이유가 아니고 네. 방류를 공식화했으면 네. 방류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죠. 그때부터. 안 그래요? 네. 예? 오히려 그때는 어떤 식으로 방류가 이루어질지 그런 거에 대해서 사실 그게 이제 일본이 방류를 결정하는 게 IAEA에서 이런 방법이 제일 낫다라고 한 거를 일본이 받아들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수증기 증류가 있고 뭐 땅에 콘크리트 뭐 묻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그 중에서 이제 IAEA가 이런 방법이 제일 낫다라고 권고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얘기를 했어야죠. 그래서 좀 그런 게 안타까워요. 근데 어쨌든 정부로서는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은 계속 우리가 약속이 지켜지는지. 무슨 약속이요? 이 진짜 방사능 물질이 완전히 제거가 되고 방사능 물질은 완전히 제거되는 거예요. 제거가 되고 두 번째 삼중수선 제거가 안 되니까 그걸 희석한다고 하는데 그 농도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를 계속 컨트롤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합리적 선택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홍보는 아니라고 전 생각을 해요. 그럼 정부가 가만히 있어야 되는 그런 불안감만 더 커지겠죠. 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과 미국 국방당국이 연합방위 태세 확립을 위해서 오는 21일부터 31일까지 을지 자유의 방패 UFS 연합연습을 시행한다고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도 우크라이나 전쟁 등 변화하는 안보 상황을 반영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실전적인 연습을 실시하고 동맹의 대응 능력을 한층 더 강화할 것이라고 합동참모본부가 설명을 했는데요. 1부가 21일부터 25일까지고요. 2부가 28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자, 이번 UFS 연습 기간 연합 통합화학훈련과 공군 쌍매훈련 등 30여 건의 다양한 연합 야외기동 훈련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강조를 했고요. 이 연합 야외기동 훈련이 지난해 13건에서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또 이번 연습은 유엔사 회원국인 호주, 캐나다, 프랑스, 영국, 그리스, 이탈리아, 뉴질랜드, 필리핀, 태국 등도 참가한다라고 하는데요. 이번 유엔사 회원국 참가 계획이 한미 발표문에 포함된 것은 처음이다라고 합참 관계자가 설명을 했고요. 연습 기간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에 대응해서 대북 감시와 대비 태세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사실 북한이 한미 연합 연습에 대해서 늘 반발을 해왔고요. 최근에도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군사 회의를 열어서 공세적 전쟁 준비를 강조하고 군수공장을 방문하는 등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 훈련이 기동훈련이 대폭 증가됐다는 점이 특징인데 제가 사실 군복무할 때만 하더라도 이게 UFG였거든요. 을지 프리덤 가디언. 이런 연습 기간에는 그 당시에는 도발은 당연히 없겠거니 하는 시기일 때도 있었는데 요즘은 정말 어김없이 연습 기간에 도발이 이루어지고 맞아요. 있습니다. 이번에도 도발이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그 UFS에서 이걸 이렇게 쓰는군요. 울치. 네. 울치. 울치. 예. 을지가 울치군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이제 북한이 최근에는 이 훈련 기간이 어김없이 도발을 했던 이유 이건 뭐냐면 자신들이 이 핵을 갖고 있는 핵 보유국이다. 그런 자신감을 인위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전 도발을 했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상황이 조금 바뀌었어요. 뭐냐면 우리가 워싱턴 선언이라고 얘기를 하는 한미 간에 있어서의 핵
네. 이 합의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전략 자산들이 이제 핵 관련 전략 자산들이 한국에 우리나라에 전개가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좀 신경이 많이 쓰이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이번에는 도발하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그 워싱턴 선언 이전에는 뭐 습관적 도발 증후군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뭐 툭하면 쏘고 뭐 우리가 훈련을 하든 안 하든 예?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요새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면 조금 다시 조심해지는 스탠스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도발 안 할 것이다라는데 한 표를 좀 걸까 생각 중입니다. 네. 예. 근데 또 그러면 이제 연습 기간까지 한 일주일 남았는데 그 사이 또 이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면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에서 다뤘던 김기현 대표가 원주시 도로교통공단을 방문한 이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거 예. 지금 도심 도로 제한 속도 규정이 최고 50km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 지적을 살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즉 제한 속도 조정이 폭넓게 확산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관련해서 이제 비효율적이란 비판이 많이 제기됐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심지어 국민 의견을 살펴보면 제한속도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90%에 육박한다는 조사가 있을 정도다라고 김기현 대표가 언급을 했습니다. 이 안전속도 5030 정책이란 건데 도시부 도로 제한 속도를 기본 시속 50km, 주택부 도로 제한 속도를 시속 30km로 각각 제한한 정책을 얘기를 한 겁니다. 김 대표는 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도 아이들 통행이 없는 시간대까지 제한 속도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한가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이 통행량이 적은 심야 시간대 전멸등 도입 확대, 또 토요일 운전면허 시험 확대도 교통정책 개선 방안으로 제시가 됐다라고 합니다. 여당에서 안전속도 5030 정책에 대해서 손을 보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걸로 보이는데 김기현 대표 이번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일단은 그 심야 시간대 전멸등 도입 확대 이거는 좀 반대합니다. 이게 전멸등이 되면은 아무리 심야 시간대는 또 아무래도 사람도 없고 네. 그러니까 조금 속도를 낼 수도 있고 저는 이거는 사실 좀 반대하는데 이 5030 이게요 유럽은 다 시내 이 주행 속도가 50이에요. 네.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있을 때 그랬어요. 요새 네. 또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있을 때 50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유럽 도로는 우리나라보다 도로 자체의 폭이 좁죠. 네. 좁아요. 그리고 사실 왕복 차선 수를 따지면 우리나라는 막 왕복 8차선 이런 데가 있잖아요. 네. 그런 데 같은 경우에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죠. 왕복 8차선인데 50km 달리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거 지키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현실화시킬 구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아동들이 없는 시간대에 30km 요거는 저는 그거는 조금 더 좀 생각을 다르게 하는 게 아동이 없는 시간대가 분명히 있을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갑자기 그날만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는 스쿨존은 24시간 30km로 놔두되 다른 지역은 좀 탄력적이라는 게 50km로 그 획일성을 좀 벗어날 필요는 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죠. 네. 참 몇 킬로로 달려요 보통? 그걸 생각은 안 해봤던 것 같아요. 맞춰서 하는 편입니다. 무서운 얘기지. 네. 생각을 안 해봤으면. 아니 그 제한 속도 규정이 있으니까 그는 따르는데 그거보다 낮은지는 잘 모르죠. 항상 지켜요 그거? 네, 웬만하면 지키고 있습니다. 예, 방송이니까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정말 지키고 있습니다. 당당합니다. 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어요. 네. 예, 지금까지 YTN의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